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MBN 주말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가 잠시 뒤 오후 6시면 마감되는데요.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판세는 어떻고 또 막판 변수는 뭐가 남아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부위원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각 오후 3시 기준이죠. 현재 사전 투표율이 한 26.5%,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런 얘기 이제 조금 진부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모두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요, 이 사전 투표율과 관련돼서 우리 네 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사전에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이제 다 쓰셨으면 네. 한 분씩 좀 들어주십시오. 먼저 우리 한 분씩 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최수영 의원부터 좀 예. 조금 옆으로 하시죠. 네, 이제 네. 화면에 가리니까. 네, 뭐라고 적어주셨죠?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대선의 추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마지막에 오면서 예. 개헌저지선이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우리가 정말 그동안 지켜왔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단어가 헌법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토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런 데서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보수일 수도 있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했으나 이번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른바 느슨한 지지층들이 최대한 결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과거 보수층 입장에서는 사전투표라는 게 무언가 이게 그 과거 어떤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이걸 꺼리고 본투표해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이번에 바뀌어버리면서 진영이 최대치 결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바로 지난번 가장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그 대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그 예측이 많았지만 결국에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또 소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어떤 경험치기라든가 이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동안의 선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높은 사전 투표율은 그동안 진보가 통상 유리할 거라는 생각과 달리 국민의힘이 근소하지만 앞설 수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동안의 공식은 이제 깨졌다라고 보셨는데요. 민주당은 조승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야당의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남, 특히 TK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쨌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 기반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투표장에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약하다는 것, 즉 정권 심판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호남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이 호남의 투표율이 저가 예상하기에는 조국 혁신당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권 지지층은 투표장에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투표장에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정권 심판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데 방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전 투표장에 안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갑니까? 지금 안 간다기보단 투표율이 낮은 것이 어떤 걸 반영하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제 뭐 사전 투표에 대한 음모론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불식시키고 나와야 된다 이런 선거 조작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조작 음모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음모론 때문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지층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투표장까지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게 물론 이제 본투표까지 봐야겠지만은 그런 측면이 작동하지 않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전 투표는 이제 선거 조작 논란이 과거 선거 끝난 이후에도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 사실 무근이고
뭐 투표 조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네. 사전 투표를 하러 가면은 이게 조작될 수도 있으니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는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다. 아니 과거에는 그랬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앵커께서 말이 안 말씀하신 돼요. 예.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몇천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 지금 현대 민주주의사에서 있을 수가 예, 없지 예.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인데 그동안 아주 국민의힘 지지층에 상당히 그게 많이 돌았고 정치인들도 그걸 악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게 알고 있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의 애정을 가지고 회초리를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좀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여튼요, 예, 이 사전 투표가 조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전 투표를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우리 국민 유권자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전 투표는 투명하게 이제 잘 절차대로 민주주의 질서에 맞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우리 송영훈 변호사. 네, 그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하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우리가 그 3일간 투표하는 집단과 하루만 투표율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선거에서 겨루면은 3일간 투표하는 집단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예. 선거일을 예를 들어 사전 투표가 없고 당일만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야권 지지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고 여권 지지자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투표한다면 당연히 야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 사전 투표 비토론이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런 사전 투표를 회피하는 분들도 예.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부터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지금 그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국은 3일이라고 하는 투표 기간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의 정당별 유불리 효과는 이제 사실상 사라졌다고 봅니다. 의미 없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소위 진보 성향의 이 투표 성향이 사전 투표에 많이 반영됐고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소위 진보 계열 정당에 유리하다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 투표 기간이 이제 사전 투표 기간이 사실상 투표 연장의 효과, 투표 기간이 늘어난 효과예요. 그래서 네. 이제는 진영별, 세대별 구분 없이 사전 투표가 소위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사실 뭐 실예로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율이 역대 대선 지방선거 중에 제일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전 투표율이 의미가 있는 것은 본 투표율을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지난 총선 대비 4% 정도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올랐거든요. 예. 아마 지난번 투표율이 지난 총선 투표율이 68%였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다소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투표율이 오르면 왜 야당에 유리하느냐? 그 야당이 진보적인 정당이냐 보수적인 정당이냐를 떠나서 투표율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양대 정당의 그 소위 지지층의 투표율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소위 말해서 중도층, 그러니까 이념별로 보면 중도층이고 세대별로 보면은 20, 30대예요. 예. 60, 70대의 투표율은 항상 높았습니다. 올라갈 데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투표하셔요. 예. 그러면 투표율이 오르는 건 어디가 오르는 거냐? 40, 50대나 20, 30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40, 50대나 20, 30대 이 특히 20, 30대는 수행 투표층이에요. 중도층도 마찬가지고. 그럼 중도층과 20, 30대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좋아서 저 사람 꼭 뽑아야지라고 할 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할 때 투표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게 그게 예.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심판론이 우위에 있으면은 그것의 반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이 지난 총선 투표율보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도층이나 2030의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것은 지금의 정권 심판론이 자연스럽게 비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야당의 결과론적으로는 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2030이 부동층이 많은데 2030의 표심이 결국에는 야권에 더 몰릴 거라고 보시는 그거 야권에 몰린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비율대로 늘어나겠지만 네. 지금 중도층이 소위 말해서 조국 혁신당의 소위 저수지 효과로 갇히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지역에서 그러면은 가가지고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비례정당만 투표하고 지역 후보 투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산 투표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결국은 중도층도 그렇고 2030 세대도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의 소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표보다는 그것에 반대하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비율적으로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네. 뭐 지금 박창한 교수의 이제 주장들이 사실 그동안 정치학자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 정치 패널들 사이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반대 혹시 주장을 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에는 야당이 압승, 정권 심판론에 기댄 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투표 요인이라는 게 정치적 불만 아니라 이른바 연령 효과, 그다음에 심리적 매개적 요인들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틀이 분석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그 선거 구도에서 정권 심판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응징 투표라는 것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번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76.5%가 투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1대 총선보다 3.8%포인트가 높아요. 그러면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7%포인트였는데 단순 계산하면 70%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정권 심판의 기제가 작동했느냐기보다는 여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인 투표율 상승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 그것이 지난 대선에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 정점을 찍었던 선거에서 어쨌든 보수가 이긴다는 학습 효과도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왜 여론조사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게 저 보수층의 응답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른바 샤이 보수. 그러니까 보수의 이제 과소 표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샤이 보수가 투표장으로 나갈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선거는 기세 싸움인데 다만 그동안 이게 여론조사 지형에서 놓고 보니까 뭔가 여당이 좀 불리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저조하게 응답하거나 혹은 약간 소극적으로 했던 것이 투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진영의 최대 결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런 가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꾸로 보수의 어떤 학습 효과도 인한 이 말하자면은 결과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 계신 네 분께서는 사전 투표 다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하고 오셨고. 네, 지금 그 사전 투표율 높게 나오는 걸 네 분께서 증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투표해야 바꿉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죠. 뭐 눈 떠보니 후진국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에 사전투표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총선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지원 유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를 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또 한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 나서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전체적인 여론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또 논란이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당사자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네. 전직 대통령이 왔다는 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슈가 되고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사람들한테도 보여지는 게 이 사람이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비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 해당 선거구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친명, 친문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는 어떤 공중전의 이슈에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후보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되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셔서 투표를 한다든지 계속 예산을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현직 대통령도 선거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네. 전직 대통령이 뛰는 거 이거가 크게 논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논란이 된다든지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당장에 선거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게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다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네. 이제 상대 진영, 뭐 반대 진영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고 상대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있는 지지자들, 네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극렬하게 지지하는 이른바 그 극렬 지지층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세요? 잘한다고 보세요? 그것은 뭐 당원들이 그러는 거니까 잘한데 잘못한 데를 떠나서 예. 근데 당원들이 과격하게 그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건 안 좋죠. 근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 문파들이라는 소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공격을 했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너무 과격하게 갈등하고 당내에서 네, 예. 내부 총질하고 이런 모습 안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정치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야권 전체가 이겼으면 좋겠다든지 조국 신당에 대한 평가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논란이 났고 이제 갈등이 났고 또 이슈가 되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에서 너무 안 좋게 예. 안 좋게 보이고 너무 과도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좀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당내에서도 뭐 진영을 가른다 이런 네.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박상훈 교수님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서게 되면 결국에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굳이 부산에 회의 잡아서 거기서 그 논란이 될 만한 뻔히 보이는데 거기서 사전투표하고 또 굳이 부산 의대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떠올리게끔.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 2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말 다양한 예산 증액을 얘기했는데 그게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행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되고 2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총선 앞두고 지금 2달 동안 한 거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현직 대통령의 너무 눈에 띈 이런 그 소위 관권 선거의 그런 성격을 띈 네. 그런 그 선거 운동에 비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양반 아니냐. 또 두 번째로 그동안에 2년 동안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현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상적으로 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뭐 SNS라든지 이런 데서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서밖에 못해요, 그거를.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일정 부분 지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2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 우려를 선거에서 표명하는 거, 또 자신도 부산에서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친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이게 지금 국민들 앞에서 소위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름으로 부울경에서 바람처럼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인지상정이다라고 봅니다. 네, 또 원래는 다른 저기 박창환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뭐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쪽으로 좀 공을 넘기면서 이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현실 정치에 다시 등장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뭐 조금 창당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검색하는 횟수도 좀 줄고, 그러니까 검색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다시 조국 혁신당 이름 또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이제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런 해석이 맞는 건지. 둘 다 아니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본인이 제가 그 뭐 희화시키자고 하는 말씀이 예. 아니고 본인이 잊혀지고 싶은 대통령이 되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이라는 이 정치적 공간에서 본인이 친문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 상징성을 본인이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 이런 역할들이 누구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저렇게 공개 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지층에서 막판에 숟가락 올리려고 한다 이런 과격한 표현이 맞다 이 그러니까 뜻이군요. 숟가락이라는 표현은 예. 제가 적절하지 않은 예.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열린 이 공간에서 본인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참전한 것은 나중에 있을 정계 개편에 숟가락을 놓겠다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가 과연 이제 퇴임한 대통령은 한 정파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의 원로여야 하는데 그 국가의 원로가 정치적 유불리나 정치적 어떤 자기의 이득 이런 것들 때문에 당리당략적 문제에서 접근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가급적 선거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거나 제한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국론 분열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 통합에 저해될까 봐 네. 그래서 안 했던 건데 문 전 대통령이 그걸 알면서도 저는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 이렇게 참전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후보들이나 민주당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예.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게임이고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잊혀지고 있는 책방 사장님에서 확실한 전직 대통령과 한 정파의 수장과 리더로서 등장하는 계기는 됐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민주당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차원에서 참전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많은데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거죠. 예, 예. 맥락이군요. 혹시 의견 있으세요? 아니요, 같은 생각이고요. 예. 매우 이기적인 동기로 이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새로운 미래나 조국혁신당이나 어느 당의 그 당수를 응원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본인이 오히려 잊혀지지 않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그대로 누리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현역 대통령일 때의 월급 95%를 받고 있고요. 비서관 3명,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원까지 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영을 초월해서 전체 국민의 국가 원로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고 지금 특정 정파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응원을 하기 위해서 등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이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울경에서만 선거운동 지원을 할 뿐 수도권에는 아예 오질 못해요. 예. 본인 스스로 수도권에 올 수 없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 양부남 후보, 공영훈 후보 등등 부동산 관련해서 수도권 중도 민심에 불을 지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도권에 선거 지원을 오는 순간 야권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못 오고 지금 부울경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 위원장님. 지금 현직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권 선거 논란이 나올 정도로 부산에 가서 투표를 한다든지 금감원장이 신속하게 별 내용도 없는 브리핑을 직접 한다든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기적 동기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 등판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공천 과정에서 이미 진즉 등판을 했겠죠.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뭐 비명행사 논란이 난 것처럼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은 많이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데 예. 근데 부산 부울경 지역에서 참전한 것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 영남 지역에서 어쨌든 의석수를 확보해서 전국 정당 되는 꿈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왔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이어받아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예. 부울경 지역에서 사실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은 민주당 내에서는 아주 독립군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험지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네.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뭐 총선 이후에 무슨 당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네. 그건 너무 아주 억측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층들이 답답해할 정도로 그런 데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답답해할 정도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원래 성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야권의 관권 선거 주장을 말씀하시면서 뭐 금융감독원의 선거 개입이 오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정말 오해가 맞고요. 그다음에 그 관권 선거 얘기하기로 치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만 하겠습니까?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야말로 관권 선거의 끝판왕이죠. 예.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선거 직전에 전 국민 지원하기 위해서 현금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례를 그 대등하게 놓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범죄자들을 몰아낼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표장에 나가주시면 범죄자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전진할 겁니다.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 포기한 만큼이 기득권 소수의 권력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2년 잘못했으면 앞으로 3년은 잘하라고 채찍을 회초리를 들어서 경계해 줘야 합니다.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한답니다. 요새 선관위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20, 30대 젊은 층과 외지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20, 30대가 결코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정치인들이 어디서 투표를 했느냐, 이 장소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뭐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을 고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 장소를 선택해서 사전투표에 임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주요 정치인들의 동선에는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게 묻어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당연하게 메시지 기법에서도 그 장소에서 TPO를 통한 메시지 발산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네. 대통령은 두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실은 아니죠. 네. 현장의 민생 현장을 체크하기 위해서 간 건데, 일단 부산 엑스포로 유치 실패로 인한 그런 어떤 여론도 좀 감안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부산대 병원을 방문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헬기 후속 논란 때문에 또 약간 이반된 민심을 또 한 번 더 확인해주는, 대통령 아마 대통령실이 그 동선을 계획했을 때는 그런 만일 이제 그 정책적인 것과 무관하게 네. 정치적인 효과는 두 개를 노렸을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은 간단하죠. 2030 플러스 바로 김준영 후보의 이화여대 그 모욕 막말 논란이겠죠. 예, 예. 그것을 이제 소환하기 위해서 바로 저기에 가서 직격을 한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간단하죠. R&D 예산 뭐 안 된다, 이거 여러 가지 축소한다, 그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간 거겠죠. 그러니까 각각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가 동선에서의 짜인 장소의 정치학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례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가 뭐 상당히 많은 일회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외지에서 했다는 것. 네. 그 다음에 각 정당 대표가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장에서 했다는 것. 이런 네. 모든 것들이 저는 그 말하자면 달라진 선거 문화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우리가 선거에서의 뉴모멀 같은 그런 네. 어떤 상을 제공하는 게 이번 선거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기존의 질서들이 선거 문화에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투표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관건 선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했으면 이런 비판이 안 나왔을까요? 또 다른 이유를 들었겠죠. 그 무슨 이제 거기 지역의 상징성이 있으면 그거 부각하러 간 건 아니겠느냐라고 네.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어쨌든 정권 심판론의 기재를 꺼내들었고 그것을 프레임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은 정말 그 관저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말하자면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자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좀 각 다른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서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과거 전통적으로 보았던 모습이잖아요. 이제 정치인 부부가 대통령 내외분이 이제 같이 투표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실 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김혜경 이재명 대표 이제 부인 여사 김혜경 여사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화면에 나오길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모습은 좀 이번 총선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뭐 일부러 뭐 감추거나 일부러 안 나오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원래 맞죠. 왜냐하면은 그 선출직은 선출직 본인을 뽑았지 우리가 그 선출직의 배우자를 선출한 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늘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배우자도 최소한의 의전만 수행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뭐 야당 대표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 언제 그분을 선출한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조국혁신당 대표는 원래 투표를 하려던 장소를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죠? 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기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구 없이 이제 비례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대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못 쓰지, 뭐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대신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민감하게, 또 예. 장소 이동도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이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변동이 가능한데,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투표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지금 최대 승부처가 됐습니다. PK 위기론이 지금 근데 일고 그 있는. 부산 신앙만 행사가 있었잖아요. 행사를 일부러 그때 맞췄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저는 그런 일정이 짜여졌어도 논란이 될 게 예상이 됐는데 피했어야 된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있고 또 가서 한 발언이라든지 행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그날 부산대에다가 굳이 이제 그 예산 발표를 꼭 거기서 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한두 달 된 게 아닙니다. 소위 민생 토론회라고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네. 쭉 일관성 있는 야당의 그 비판이 있었고 언론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부산에서 그렇게 사전 투표를 한 것은 정책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논란이 있는데 조국 대표가 이제 그거를 저격을 한 거죠. 똑같은 그 투표장에 가가지고 네. 파 얘기하면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있다. 파 문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했고 부산에서 사전 투표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저격 투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반박을 좀 한번 하시죠. 아니 부산 아니라 전국 어디서 투표했어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비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타지에서 투표를 하면서 관외 사전 투표에 문제가 없다. 이런 그 사전 투표 음모론을 불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조국 대표의 투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유치하게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놀이할 때 반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네. 미러링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정당이 돋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그 정당답게 원내 정당답게 하려면은 정책을 내놓고 비전을 내놔야죠. 지금 조국혁신당에 구호만 있지 무슨 정책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 당에 의석을 주면은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 제가 좀 반론을 하자면요.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약간 관건 선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좀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아까 뭐 대통령이라든지 당 대표가 배우자 없이 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자 없이 했고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가 없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뭐 배우자 이슈가 있으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배우자 없이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크게 논란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걸 봤을 때 왜 그러나 저도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전 투표하는 행위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당에 대한 네거티브성으로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의 배우자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예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잘 포장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투표를 할 때 청와대 옆에 종로 투표소에서 여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투표를 많이 하자, 투표를 높이자 이런 캠페인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당을 위해서 사전 투표를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전 투표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전투표 첫날에 느닷없이 대파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의 반입을 금지한 건데요. 이게 정치적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서 선관위가 반입을 금지한 건데 이것도 너무 지나친 과잉 대응이다라는 비판도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관위가 일체의 정무적 고려를 안 한다는 방증이죠.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저런 거 그냥 뭐 가지고 들어갈 사람 가지고 가라라고 해서 논란이 안 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논란을 더 부추겼다라고 논란을 보시는 부추긴 건가요? 게 아니고요. 저게 누군가 선관위에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선관위는 법대로 답변을 한 거예요. 원래 투표장 안에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투표할 때도 보면은 그 유니폼에 기호가 안 써 있잖아요. 당명도 안 써 있고 그냥 색깔만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옷을 입고 투표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표소에 대파를 일부러 들고 가야 될 만한 뭐 그런 게 자연스럽습니까?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선거운동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런 것은 반입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인데 네.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투표소에 무슨 뭐 일제 샴푸
뭐 초밥 도시락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똑같이 금지되어야 맞아요. 지금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시장 들렀다가 대파 들고 가는데 그것도 안 되냐, 뭐 대파는 안 되면 대파 티셔츠나 대파 머리띠는 가능하냐, 여러 얘기들이 계속 확산을 하고 있어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뭐 결과론적이지만은 긁어부스럼이고 국민의힘이 의문의 일패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사실 대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소위 에피소드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 벌써 이슈가 꽤 지났습니다. 꽤 지났고 국민들 뇌리에서 이제 조금 잊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대파 챌린지 때문에 이게 다시금 이게 일어났거든요. 그럼 대파 하면은 뭘 떠오릅니까 이제는? 비싸다. 그런데 대통령은 싸게 사는구나. 이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네. 얼마나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탁상 행정과 정책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파를 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논란이 되니까 그게 다시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관위에서 물론 뭐 저도 선관위가 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국민의힘 도와주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해석을 저도- 한 건 아닐 거 저 아니에요. 선관위도 이거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선관위도 투표장에서 정치행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파 그러면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언론을 달궜는데 예.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금지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희화화가 돼버렸어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의 희화화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대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나요? 질문한 사람이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대파가 죄인 거죠. 선관위가 죄가 아니라 네.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문제인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대파가 문제예요. 송영훈 대변인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굳이 이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장에 가도 되느냐고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개별적으로 만약에 몇 분이 상징적으로 대파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마 사진으로 조금 그분들이 부각되고 왜 대파 가지고 들어갔나요? 이게 이슈 SNS에서 이슈는 됐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혔을 텐데 선관위가 그걸 이제 굳이 엄격하게 해석해서 얘기를 질의가 들어오니까 답을 그렇죠. 할 질의가 수밖에 들어오니까 없는 거 답을 아니에요? 하니까 이게 이제 긁어부스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하지 선관위가. 않게 지금 이제 선거운동에 일조해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선관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어떤 정치적 행위라든지 정치적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투표소장에 갖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명백한 그냥 액면 그대로의 해석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선거 유세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그것을 계속 SNS에 패러디하면서 터뜨리고 있어요. 선관위의 객관적인 해석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거 유세에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놀이를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선관위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에 분명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갖고 여기다 뭐 완장이든 뭘 가져갈 수가 없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투표의 비밀 보장이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팔을 들고 간다는 얘기는 일부러 들고 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비밀 투표가 아니라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 이런 정치의 메시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선거에 주의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를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질문에는 답할 수가 있지만은 팔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는 어쨌든 눈치를 좀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서 대파를 가지고 못 가게 하면 쪽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샴푸라든지 도시락을 갖고 간 사람들 시장 보고 도시락 갖고 간 사람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크리스찬 디올 그 명품백 같은 거를 메고 간 사람 어떻게 규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파에서 그 파를 갖다 싸게 사 875원 파를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선거 때까지만 그렇게 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슈가 됐었던 거고 좀 연장하기로 했어요. 24일까지 다시 연장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이런 퍼포먼스를 만든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장난치는 건 큰 죄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선관위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정치 상황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대파 챌린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만큼 민주당이 지금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꺼내서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포지티브할 수 있는 이슈가 없으니까 네. 정권 심판론에 기댄 이 허약한 지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퍼포먼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책임 정당으로서 옳은가? 그 지적을 제가 한번 하고 싶고 그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론조사 선거일 때까지 6일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아닙니까? 예. 이 얘기는 네. 뭐냐면 그 투표 기간 안에는 가장 주민들이 어떤 외부의 그게 신호든 어떤 뭐 소음이든 말하자면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투표에 임해달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그 법도 도입해서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법의 취지를 알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 대파를 가지고 저렇게 이용을 해서 굳이 그걸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얘기해서 뭐 선관위에 누가 질의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권자가 했든 누가 했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근거로 저렇게 공세를 펼친다는 거 예. 이게 얼마큼 민주당이 허약한 정당인가를 저는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22대 국회 다수당이 된 놈들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뭐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의 취지를 다 알면서도 그 법의 맹점과 허점을 이용해서 저렇게까지 퍼포먼스 정치를 하는 거 저는 이것들도 국민이 한 번쯤은 냉정하게 봐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맞불 놓는 성격으로 뭐 위조 표창장이니 뭐 초밥이니 이런 거 들고 저기 가도 되냐 이런 챌린지 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까? 이제 유치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한다. 그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go high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나흘 앞두고 좀 뭔가 좀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어떤 정강 정책 또 지역에 나와 있는 후보들의 인물의 면면들을 잘 살펴서 이게 합리적인 투표를 하기를 기대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쇼 같기도 하고 아이템 선전장이 돼버린 것처럼 대파를 놓고선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좀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좀 묵살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들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등의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뭐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존하는 문제를 어쨌든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적발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조금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이제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승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동훈의 딸의 논문 배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네 붓도 깨끗 봐라. 마치 꿩 같습니다. 그냥 꿩이 무슨 일 있으면 머리 박고 뭐가 없는 듯 하듯이 그냥 무시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꿩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판세에 영향이 없다? 장난합니까? 게임합니까? 판세에 영향이 없으면 뭐든 팔아먹을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들 함께 보셨는데요. 김준혁 후보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발언까지 공개가 돼서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안고 가겠다. 공천 취소는 없다. 이게 더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참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논문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한국 전쟁과 이 분단 상황에서 네. 여성들이 얼마나 이용을 당했냐 이런 논문의 내용이에요.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그렇죠. 관련해서 어디서 어떻게 나왔나 이제 분석을 해보셨다는 네, 그렇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사실 더 심한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논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논문으로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곡학아세를 한 거죠. 학문을 갖다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잘못이고 그 부분에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중앙당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빼고 싶겠죠, 당연히. 근데 뺐을 때는 그냥 무조건 두 석이 절로 가는 거예요. 한 석이 일로 가고 저쪽이 되면은 두 석이 움직이는데 이걸 전체 판세를 놓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니까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문제가 된 인사이고 분명하게 김준혁 후보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지만 네.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김준혁 후보로 인해서 분명히 영향받는 박빙 지역에서는 이런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어서 아주 우리한테 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몇 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 심판론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때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육지책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뭐 책임을 지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네. 이 지역의 유권자들 경기 수원정이죠. 네. 물론 이수정 후보도 대파 논란이 일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결국에는 김준혁 후보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 주위 사람들에서도 그렇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이게 언행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굳이 뭐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학자로서 교수로서 합리적 비판한 게 아니라 막 조롱하듯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언어의 유의를 진짜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게 정치에 대해서 좀 환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투표장에서 결과를 봐야지 알 수가 있으니까 저도 참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네.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 이제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서 정권 심판론이 되게 높다고 민주당은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플러스가 많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겠죠. 개인적인 잘못보다 정권 심판론이 더 크게 네. 투표장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영향을 있는 것 미칠 같습니다. 것이다라고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준혁 후보 또 양문석 후보 이 사람들 민주당이 안고 가는 게 맞느냐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없고 그게 편법이었고 국민의 심기를 거슬렸으면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국민의 심판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거를 갖다가 안고 가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제 지금 이번 총선을 좀 크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가 저쪽이 더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위 출국 금지가 돼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 안고 가는 국민의힘은 왜 사퇴 안 시키느냐 이거죠. 또 하나 네. 댓글 공작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공천했냐, 왜 사퇴시키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를 두둔하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고 누가 덜 나쁜 놈인지 심판론과 심판론이 맞붙으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를 민주당이 왜 안고 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민주당의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거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부분을 갖다가 국민의힘에게 묻는다면 국민의힘 후보도 출국 금지된 후보 또 댓글 공작으로 정말 국정을 문란하게 했던 그런 후보들은 왜 지금 출마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해야지 한쪽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정권 심판론의 네. 양구도에서 네. 둘 다 나쁘다. 근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예. 박 국민의 교수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박 교수님은 정치학 박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의회 민주주의는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많이 가르치실 텐데 저기 나쁜 사람들 많아. 전애들은 왜 탓 안 하고 왜 우리 쪽에 있는 나쁜 애들만 탓하는 거야? 탓할 거면 같이 탓해야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퇴 안 했으니까 우리도 사퇴 안 할래.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국회로 22대 국회로 다 들어가요. 그럼 22대 국회는 뭐 범법자에 뭐 논란에 뭐 온갖 차악들만 모여 있는 국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그 심판의 무게요. 저울이라고 하는 심판의 무게에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당대표였다라면은 전 이런 분들 공천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판을 할 때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기우는지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둘 다 나쁘니까 그럼 투표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네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나쁜지를 보고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해야지 뭐 별 수 있니? 지금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됐던 분들 중에 이렇게 투표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로 들어오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국민이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22대 국회의원 활동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법률적인 문제는 나중이고 지금 내가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치에서 있잖아요. 책임이란 걸 빼고 나봐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군림하는 것만 남아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책임 정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천을 했잖아요. 정당이 책임지고 공천했는데 물론 지금 박 교수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도에 그런 범법자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형을 살고 나왔던 분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출금 지장 누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문제의 결이 다르다고 봐요. 양문석 후보는 지금 불법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고발이 됐어요. 이 부분은 아마 당선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김준영 후보도 결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분이 역사학자예요. 네. 역사학자로서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고증하지도 않고 입증하지도 않은 채 날조 왜곡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말까지 얹었잖아요. 그럼 이런 분이 국회 들어가서 뭐 합니까? 진영 정치의 중심에 선다면은 날조 왜곡 정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도 부정할 사람이고 바꿀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 과거에 살아온 이력이 앞으로 그 사람의 미래일 텐데 역사학자로 살아온 삶을 스스로 부정하게끔 만든 이분을 국회로 보내면은 앞으로 진영 정치의 중심에 서서 아주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러면 강성 지지층 좋아하는 스피커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럼 이런 분이 국회 가는 게 맞고 그게 민주당이 책임 정치하는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의 말을 빌면은 국민의힘도 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거나 과거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략 한 4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지금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를 탓하는 건 좋습니다.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더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성찰적으로 그 40여 명의 문제 있는 후보들을 좀 솎아내서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좀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의 심판을 바꾼 분도 있잖아요. 지금 조국 대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은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마까지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이 사면 복권돼서 한 것은 이제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왜냐하면 사법적인 그런 말하자면 본인이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이 사람을 국회로 보낼 것이냐 마느냐는 그건 판단할 문제고 저는 지금 진행형에 대한 문제잖아요. 책임지고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거. 그건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게 책임 정당의 모습인가를 좀 되묻는 거죠. 조국 대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이분은 유죄 판결 대법원에서 받으면 감옥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도 논란이 될 만한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 후보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왜 민주당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후보들만 그렇게 성토를 하느냐? 이게 지금 박창환 교수의 이제 반론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많죠. 지금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나와서 경기도 판세에 영향이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계속 공천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오만하게 오기를 부리는 것은 오산이죠. 민주당이 이 이슈에 임하는 태도를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지 못하는 그 사정이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말보다 더 나쁜 게 뭡니까? 주먹이나 폭력을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지금 분당의 김병우 후보 같은 경우에 그 경찰관 3명이나 폭행을 해가지고 그 3명이 다 전치 3주 상해를 입고 공무집행방해 상해 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준혁 후보 당연히 공천 취소감인데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나쁩니까? 경찰관한테 주먹을 휘두르는 게 훨씬 더 나쁘죠.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 불법으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공천 취소감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대출받은 거하고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 상습적으로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쁩니까?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는 불법 정치자금 전과가 3개나 있어요. 정치자금법 상습범입니다. 게다가 공문서 위조까지 전과가 있어서 무려 전과 4범인데 자,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공천 취소하면요. 민주당도 수십 명 공천 취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에 너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오만하게 보실 거라는 거죠. 근데 한마디만 더 하면은요. 저는 김준혁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의 뭐 명예회복 이런 SNS를 보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 당시 사건 때도 제가 방송에서 똑같이 얘기했었지만 이거는 진짜 양성평등의 후퇴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하더라고요. 그거 뜨끔했어요. 제가 속으로 이거 양성평등 후퇴인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양성평등의 후퇴라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의 후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양성평등의 후퇴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 정부 본인이 내각에 있을 때 이 정부가 뭘 공약으로 내걸었습니까? 여가부 폐지. 이걸 내걸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남녀 이대남 이대녀 해가지고 소위 갈라치기로 선거를 치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정당에서 양성평등의 후퇴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희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누가 얘기하느냐, 왜 얘기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김준혁 후보도 양문석 후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내로남불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저도 양성평등의 후퇴라고 저는 이게 비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양성평등 하고 있냐? 여가부 회체라든지 또는 소위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가 오히려 더 국론 분열이 컸거든요. 그럼 그런 점에서 균형 있는 시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이제 이 이슈는 넘기겠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양문석 후보의 이른바 새마을금고 뭐 한쪽에선 편법 대출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선 사문서 위조 등 불법 대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이제 지켜보고요. 어쨌든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전투표 전날 이렇게 직접 원장이 브리핑까지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왜 손가락 이제 다리 둥근데 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을 하는 그런 뭔가 적반하장식의 뭔가 이상한 비논리적인 어떤 비판을 민주당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금감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한 겁니까? 아니 금융감독원은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업무협약 맺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안에서는요,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고 의혹이 있으면은요, 선거 전에 최대한 사실관계를 빨리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국민들께서 알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해줘야죠. 예. 그리고 그거를 그 공당이 막으려고 들면 안 돼요. 사실관계를 빠르게 밝혀드리겠다는데 왜 그걸 문제 삼습니까? 그 부분이 일단 첫째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논리를 보면요. 만약에 이걸 새마을금고가 독자적으로 검사했으면 그 결과에 수긍했을까요? 새마을금고하고 양문석 후보 간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네. 새마을금고는 그러면 대출의 일방 당사자 아닙니까? 한쪽 당사자가 검사한 결과인데 믿을 수 없다.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그 검사를 공동으로 수행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논란을 불식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진 요인 가운데는 또 하나 이복현 원장이 검사 출신이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얘기가 이제 금융권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복현 원장의 이런 발표가 순수하게 정치랑 무관한 순수한 어떤 행정 행위로 보이지가 않고 자꾸 뭔가 여당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거 행위 개입처럼 이게 비춰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예. 이른바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검사 독재 프레임을 딱 얹기에 좋은 구도니까. 그래서 그럼 이복형 원장이 검사 출신이 아닌 정말 금융 전문가였으면 또 탓을 안 했을까요? 또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마침 검사니까 거기에 민주당이 더 불을 지르는 거죠. 보십시오. 실제 행안부가 그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 다 관리 감독하는데 인력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도 없어요. 내부 관료들이니까, 행정 관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빨리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선수들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이 사건은 비교적 또 구조도 단순한 거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복형 원장이 마치 사주받고 한 것이냐, 혹은 알아서 긴 것이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조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정권 심판론 기재에 이걸 더 검사 프레임을 얹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송 변호사 얘기했지만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건일수록 또 간단한 사건일수록 선거 전에 빨리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결국 우리가 상식적인 눈높이에 봐도 가짜 서류가 동원됐고 유정회사가 동원됐으면 불법의 혐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밝힌 게 금융감독원장 탓인가요? 그거는 그렇게 했던 사람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물론 민주당은 덮어 씌워서 가고 싶긴 하겠지만 이 문제를 계속 끌고 들어가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당장 이 선거구는 지지율이 높아서 변동사항이 없을 수 있어도 500표, 1000표 차로 양쪽이 다 50군데가 그렇게 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비 효과가 없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지금 지지 기반은 허약한 모래성 같은 거예요. 상대 실책으로 인한 거니까. 그 밑에 민심의 저류가 흐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성 금방 무너집니다. 반론, 예. 이게 빨리의 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잘못했죠, 양문석 후보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밝히는 거 좋아요. 언론에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 정당에서 비판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데 금감원장이 긴급 브리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빨리.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송 변호사께서 지금 업무 협약 말씀하셨잖아요. 그 업무 협약을 왜 했겠습니까? 원래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속이에요.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나머지 은행은 정무위, 국회로 하면 정무위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소관이 달라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거를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니까 금감원한테 좀 검사 기능을 보완해달라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을 정도로 금감원 소관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 이 저축은행들 비롯해서 제2금융기관의 PF 부실 문제가 커지고 새마을금고도 부실 문제가 커지면서 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직접 관할하고 감독하는 거지만 금융감독원도 같이 감독할 수 있게끔 업무 협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네네. 새마을금고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다시 검사 기능 강화해서 인력을 배정해달라 그 업무 협약을 말씀하니까 제가 무관한 건 말씀드린 아닙니다. 거고. 금융감독원과 무관한 건 아닌데 새마을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어떤 직원들이 같이 업무 협약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뭐 보도자료 해서 했으면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있는데 금감원장이 갑자기 브리핑을 해서 하는 게 좀 너무 과속을 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관건 선거에 의혹이 있는 거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걸 앞장섰다는 거에 대해서 관건 선거라는 비판을 하는 거고요. 잘못한 거를 밝히는 거야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것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당한 방법이라면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해야 되는데 선거 이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이 이렇게 발로가 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죠. 아마 총선이 지난 이후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투표 바로 전날쯤 아마 또 종합적인 현장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참 좁은가 봅니다. 우리 저기 7번이 장현찬 후보죠. 우리 장현찬 후보 유세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처럼 어민카드 의혹을 폭로한 고객세무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여기 조명현이 와 있다. 참 못됐네.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저렇게라도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수영구 하면은 부산 내에서도 18개 지역구 중에서도 보수 정당의 그 지지세가 가장 강한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민주당 후보의 당선 어부지를 준다면은 그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은 이제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사실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박상원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단일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근데 특히나 이 지역이 이제 그 주목을 끄는 것은 네.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단일화의 효과가 그 전날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부산 수영구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1등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동안에 나왔지만 네. 사실은 이 표 분산 효과가 뚜렷하거든요. 네.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 분산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한 후보가 선거 전날이라도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에 그 중에 반의 반만 옮겨줘도 사실은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양 후보에게 가해질 거고, 특히나 지금까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격차가 이제 장해찬 후보가 조금 뒤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장해찬 후보에게 그 압박이 고스란히 가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찬 후보가 이거를 정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계속 고수를 할지, 아니면 정말로 그 한석이 아까운 지금 국민의힘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헌 저지선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걸 위해서 본인이 결단을 할지 굉장히 사실은 주목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권이 앞으로 총선 이후에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사실 이것과도 연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누가 용산을 대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장해찬 후보가 지금 고집을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소위 총선 패배의 원인을 둘러싸고 네 분이서 터졌을 때 용산에 입이 돼서 스피커가 돼서 난타전을 벌일 수 있는 후보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소위 끝까지 단일화, 물론 본인도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퇴를 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장해찬 후보가 사실은 이제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를 강행한 상황인데 부산 수영 하면은 이제 낙동강 벨트 중에 한 지역으로서 또 주요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얻어야 되는 아주 절실한 지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제 단일화만 하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 지역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초조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만 장해찬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장해찬 후보는요, 그 본인을 위해서 사퇴해야 돼요. 왜냐면요. 장해찬 후보가 사퇴를 해야 된다. 장해찬 후보 본인이 스스로를 위해서 사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화면도 잠깐 봤는데 장해찬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그 실시한 여론조사 보면은 18.6%까지 떨어졌어요. 예.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이제는 그 PK 지역 유권자들도 굉장히 그 전략적 선택에 대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 원래 우리가 선거에서요. 3등 후보가 쓰는 전형적인 레토릭이 뭐냐면 홍길동을 찍으면 홍길동이 됩니다예요. 이거의 원조는 뭐냐면요. 1997년 대선에서 이인재 후보가 했던 그 신문 광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이인재를 찍으면 이인재가 됩니다. 그게 왜 나왔냐면요. 그 영남 지역에서 어떤 속설이 돌았냐면은 이인재 후보를 찍으면은 DJ가 된다. 이게 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이인재를 찍으면 이인재가 됩니다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 1997년 대선 결과를 겪고 나서부터는 그런 표 분산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해요. 그 결과가 지금 장해찬 후보의 그 18.6% 지지율.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정현욱 후보는 그 민주당 후보가 이미 오차 범위 4까지 추격을 했거든요. 예, 접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 추세가 계속되면요. 장해찬 후보는 선거 비용 보전받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지금이라도 명분을 갖춰서 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결단을 하는 게 본인에게 훨씬 더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우리 송 변호사가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 봐도 장해찬 후보가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끝까지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이제 박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을 결국은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석이라도 더 얻어주는 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에 모순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왜냐하면 여기 수영구를 잃게 되면 2석을 잃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잖아. 여긴 무조건 거의 당선되는 곳이었고 뭐 이변이 거의 없는 곳인데 여기 그럼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2석을 사실 우리가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뼈 아픈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말하자면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든 뭐든 다 수긍할 테니까 하자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공당의 말하자면 공천을 받은 후보가 자의적으로 그러면 그걸 그렇게 내가 그럼 할게
해가지고 그냥 여론조사든 뭐든 뭐 아무것도 내가 해줄게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건 당의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공당의 예.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해찬 후보 저도 뭐 함께 방송도 많이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공인의 자세로 돌아가야죠. 전직 최고위원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말 1호 청년 1호 참모였다 예. 그러면은 정말 윤석열 정부가 단 지금 한석이 위중한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대승적 결단하는 게 저도 안타깝지만 고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장해찬 후보가 네. 지금 사퇴를 하는 것이 선당후사를 하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장해찬 후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현우 후보가 국회의원 되면은 자기는 이제 수용해서 힘들어집니다. 4년 후에. 그러니까 차라리 민주당에 넘겨주더라도 자기는 인지도도 있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정현우 후보가 되는 것보다 유동철 후보가 되는 게 자기 개인적으로 유리하다. 이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마다 이제 이게 왜 장해찬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지 또 너무 이게 장해찬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하실 거예요.